예, 전체주의 악마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군사 지정학에서 태어납니다. 뭐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으로 해서 태어나요?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전체주의 악마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군사 지정학 구도에서 태어나서 군사 지정학 구도에 도발하다가 망합니다. 소련을 보면 압니다. 1905년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동양의 듣보잡 일제에 비참하게 패배했죠. 이게 군사지정학적 사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러시아 사회가 점점 급진화되기 시작합니다. 에이씨, 짜르 체제 내려부시려고 뛰다가 나 사형받아도 좋아. 정치 사형수의 숫자가 막 10배, 20배, 30배로 올라가요. 이 러일 전쟁 끝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1917년 이때 이제 이제 말하자면 황제 체제가 무너질라 그러잖아요. 짜르 체제가 무너질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 현대 민주국가로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독일에서 레닌한테 이제 비밀 자금 지원했었거든요. 그걸 확 서두르죠. 예, 서두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만들어준 그 특수 열차를 타고 특수 반탁 열차를 타고 이 레닌이 귀국을 해요. 독일이 제공한 거예요, 독일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볼셰비키가 거의 다 이제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어머니에서 결정돼요. 근데 외할아버지 부부가 유대인이었어요. 레닌이. 그러면 레닌의 엄마는 유대인이야? 그러면 레닌도 유대인이에요. 레닌의 부인 크립스카야 유대인이에요. 볼셰비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맨셰비키도 유대인이에요. 또 다른 혁명당. 거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예 유대인 혁명당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우리는 러시아어가 아니라 이디시어로 공식 문서를 쓰겠다. 야, 너희 러시아인 아니야? 아, 우리는 여기 봐. 다 급진운동하는 건 우리 국제주의자 유대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디시어로 쓸 거야. 야, 너희 나가. 오케이. 그러면 유대인 공산당 만들게. 그게 이름이 분트입니다. 네, 차범근 선수가 뛰었던 분데스리가의 그 분트입니다. 뜻은 동맹, 연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볼셰비키가 전부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 동질감을 느꼈던 때문인지 유대계 미국 금융자본가들이 엄청난 돈을 볼셰비키에 댔다라는 그런 흔적도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련이 이제 들어선 과정이죠. 소련은 어떻게 망했나요? 네, 석유화학 등 기술 혁신, 또 분업 고도화, 소통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고 아프간에서 미국 지원을 받은 탈레반에게 패배했고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에서 레이간의 군비 경쟁에 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중에 이제 그 기술 혁신과 분업 고도화를 빼고 나면 나머지 아프간이나 레이간은 전부 군사 지정학이죠. 여기서 잠시 그 70년대 말 80년대에 소련이 92년에 망했으니까 그때 뭐 PC도 없고 PC 이제 80년 초에 간신히 나올 똥말똥한데 그냥 취미생활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PC예요. 그 PC도 제대로 없고 말이야. 그 뭐 인터넷은 당연히 없었을 텐데 무슨 소통이 어떻게 돼? 소통 기술이 뭐야? 있습니다. 러시아가 족탈불급하고 정말 부러워서 침을 질질 흘리던 소통 기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광통신입니다. 인터넷 광통신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통신 방식이 좀 다릅니다. 프레임 릴레이, 소넷이라고 불리는 광통신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전자 교환기입니다. TDX. 네. 이거가 우리나라는 국책개발 사업이었죠. 이게 우리나라가 개발된 게 90년대 중반쯤 될 겁니다. 저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적인 물건이었어요. 저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 미국, 스웨덴, 뭐 프랑스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일본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 4번째, 5번째쯤 돼요, 저게. 저 TDX 개발이. 예. 뭐 이제 요새도 가끔 이름 나오지만 에릭슨. 예. 그다음에 프랑스의 알카텔 이름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 같으면은 노던 텔리콤, 그다음 미국 같으면은 이제 벨랩, 그러니까 AT&T죠. 네. 나중에 루센트 테크놀로지라고 이름 바꾼 거. 그런 데들이 저 TDX의 명가였었어요. 그 당시에 TDX 한회선 이제 전화콜 TDX 내부는 회선이 없으니까 전전자식이니까 전화 콜 한 번 접수할 수 있는 그 포트 하나에 90년대 초의 가격으로 한 $200 했습니다.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 개 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TDX다 그러면 10,000개 콜. 그 당시 돈으로 $200만. 90년대 초 달러로. 어마무시한 첨단 제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거 한 5-6번째로 개발한 나라예요. 이거 소련에서 이런 거 못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프레임 서버 당연히 소련 못했죠. 소련은 모토로라 칩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토로라 칩의 짝퉁을 만든 데가 어디냐면은 그 불가리아 소피아 거기가 이제 이런 거 짝퉁인데 짝퉁 만들 때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냐? 그 칩 겉 앞에다가 그 모토로라 그 상표까지 같이 새겨놨어요. 얼마나 참 충실하게 짝퉁을 만들었는지. 중국의 공산화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지정학입니다. 1984년 듣보잡 일제에 비참하게 패배하면서 급진화가 시작됐습니다. 예, 저게 청일전쟁이죠.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통일전선 개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에서 뭐 유생, 관료, 뭐 그다음에 상인, 그다음에 마적까지 한 무더기로 다 돌아가는 그런 판이 되는 거예요. 저게 통일전선이요? 저 소련 발명품이 아닙니다. 중국 발명품입니다. 예, 발명의 시점은 1931년, 발명의 계기는 만주사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스탈린은 저때 통일전선 얘기 안 하고요. 극좌 도시폭동 노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945년 일제관동군이 일부러 소련에게 어마무시한 무기를 모두 넘겨주어서 결과적으로는 모택동군의 무기창고 역할을 해줬죠. 예, Arsenal of the Mao's Red Army. 네, 그러니까 모택동의 붉은 군대, 팔로군, 네, 거기에 무기창고, 네, 일제관동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민군에 대해서 싸워볼 만해서 이긴 거예요. 물론 국민군이 내부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 무기가 차이가 났었으면 국민군이 이길 수도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게. 거기다가 이제 1970년대에는 이제 모택동 중공이 소련과 군사지정학적으로 결별하면서 미국과 군사지정학적으로 결합을 했죠. 예. 이렇듯이 이제 소련에 의해서도 받고 또 중국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군사지정학적 여건이 성숙하지 않으면 공산혁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펼치지 않으면 전체주의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잘못 펼치면 전체주의는 망합니다. 군생군사 이것이 전체주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라는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선택을 한 거고 바로 그 선택이 한 30년 잘 작동해 왔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망할 때가 된 겁니다. 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소련이 망할 무렵인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경까지 한 15년 동안 소련 러시아는 거지였어요. 정말 거지였어요. 예. 이걸 푸틴이 이제 2000년경에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뭐 몇 년 있다가 밥을 좀 먹고 살게 돼서 점점 잘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옛날 전체주의 군상이 되살아났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게 뭐냐면 2008년 조지아 침공이고 체첸 잔인한 탄압입니다. 이 조지아가 당시에 이미 독립국가인데 조지아를 침공해서 그 안에 무슨 뭐 이상한 뭐 남오세테이아 뭐 압카지아 이런 이상한 저 괴뢰국을 만들었죠. 그 안에. 여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우리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둔해야겠어 이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지아 망가져갖고 지금 조지아 대통령은 완전히 친러파 조지아 최고 부호죠. 그 조지아 마탱이 한 절반쯤 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조지아 침공이 러시아의 시험 도발이에요. 이제 뭐 아들 부시가 그만둔다며 다음번에 2008년이 미국 대선인 해거든요. 다음번에 저 오바마랑 같이 붙는다며 너 부시 말이야 너 지금 이라크전 아프간전에 지금 발묶여 있잖아. 우리 조지아 좀 건드릴 텐데 네가 뭐라 그러겠어 하고 푹 찔러보는 거예요. 군사지정학적으로 시험 도발이에요. 뭐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모른 척 유럽도 모른 척 그냥 멍청하게 처자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푸틴이 그거 되는구나. 자, 다음번에 또 시험 도발 한 번 더 해보죠. 2014년입니다. 간땡이가 부었어요. 이번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정면 도발이죠. 그래서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루안스크 일부, 도네츠크 일부를 합친 걸 그 돈바스라 그러죠. 크리미아 거기에다 이제 깔고 올라타가지고 예, 이거 이제 러시아 영토라고 이제 아각거리는 거죠. 그거요? 2014년 오바마 정부 바라만 봤어요, 그냥.
저 먼 산에 나는 불길이야. 나랑 상관없어. 유럽도 바라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 이제 배밖에 나올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2년 작년 2월 달에 간이 집채만큼 부어갖고 이번에 우크라를 다 잡아먹겠다고 이제 전면 침공한 겁니다. 이는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에 대한 전면 도발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유럽이 비교적 일치 단결해서 잘 대응하고 있죠. 이번에 러시아 거덜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자유화되고 개혁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좀 잘 사는 북한쯤으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듯 전체주의는 군사 지정학 도발을 하다 망합니다. 뭐 그게 꼭 전쟁의 형태든 혹은 전쟁이 아닌 형태든 간에 군사 지정학적으로 찝적대고 까불고 협박하고 이러다가 망해요. 전체주의가. 지금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북한을 내세워 도발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남아를 먹겠다. 예, 그렇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남아 이렇게 되면 뭐 한 10대짜 돼서 너무 길어서 제가 대동, 남동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대동, 남동을 먹겠다 이렇게 도발을 했는데 이 대동, 남동 도발 때문에 일본이 확 반중으로 돌아선 거예요. 원래 일본은요, 은근히 중국을 키워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일을 보면 제가 전에 이제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온전히 보존해서 국제적인 그런 그 역할을 뭐 자기를 좀 날뛸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이제 다극 체제가 된 상태. 그거를 우리 독일은 원한다라고 불과 한 두어 달 전에 그 베를린 그 안보 컨퍼런스에서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 숄츠가 지입으로 얘기했잖아. 일본은 독일보다 좀 더 지독해요. 중국을 키워갖고 좀 판이 어지러워지는 상태. 그래야 일본이 걔들 말로는 정상국가. 일본, 중국 견제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의 대동남동 도발이 판을 깬 거죠. 일본 지배 집단이 은근슬쩍 중국 키우기에 올인했던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 지배 계급은 세계관이 거의 전범 수준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 엄청 적대적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우리 일본이 애꿎게 당한 거지. 원폭에 희생되고 그게 우리가 아시아고 그게 우리가 황인종이니까 당한 거지. 지들끼리 그랬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이번에 영국으로 돌아간 특파원, 일본 여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2명이나 둔 그러한 BBC 기자 윙필드 헤이즈,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라는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그 사람이 BBC에 기고한 그 특별기고 제목 보세요. Japan was the future, but it's stuck in the past. 일본은 한때 인류의 미래를 상징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과거에 함몰돼 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일본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외부 세계에 대한 배척, xenophobia.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한다. 그거를 얘기를 해요. 참으로 신랄하고 감동적인 글입니다. 이거 제목 기억하셔가지고 구글링해서 한번 영어 잘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희생자로 본다면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미국에 대해서 이를 박박 갈겠죠. 그래서 은근슬쩍 중국을 키우겠죠. 이 은근슬쩍 중국 키우기, 이게 일본에 작동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뭘로 드러나냐면요. 조총련을 단속을 안 했잖아요. 2000년 그 북한이 막 핵 실험하고 미사일 날리기 전까지는 조총련을 단속을 안 했잖아요. 그 단속 안 하는 와중에 문세광이가 우리 그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영부인 유경수 여사를 살해했음에도 그래도 단속 안 했어요. 그리고 1950년대 말부터 무려 25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제1교포 북송을 했죠. 인도적 이유라는 이유로. 그게 이제 그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 씨가 외무장관 할 때예요. 그 기 씨가 전범이었거든. 도망 다녀가지고 목숨 구한 사람이에요. 그 기 씨가. 목숨 구하고 나서 자민당 창당할 때 핵심 멤버였죠.
그 집안이 센 집안입니다. 기씨가. 그리고 1978년인가 79년에는 그 몇 개 주요 그 섬과 섬 사이에 몇 개 주요 해협을 대한해협의 그 스시마 해협도 그 영해 범위를 한 20km가 원래죠. 뭐 13헬인가가 뭐 12헬인가가 원래인데 그걸 5km인가 3km로 줄여갖고 동해를 중국과 러시아 배에 놀이터로 내줬죠. 중국 소련 배. 우리 그때 죽느냐 사느냐 할 때인데 78년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계산이.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일본을 저렇게 도발 안 했으면요. 잘 지낼 수 있었어. 이 대동남동 도발 안 했으면. 근데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남아. 여긴 일본의 안마당입니다. 거기 일본이 엄청 투자해 놓은 데예요. 거기를 전부 바다 다 먹겠다고 도발하고 거기 전부 가서 줄 세워가지고 베트남 너희 줄 서, 태국 줄 서, 말레이시아 줄 서, 인도네시아 줄 서, 필리핀 줄 서 해서 거기를 다 친중 정권으로 다 그냥 말아 먹으려고 그랬잖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거의. 그렇게 일본이 펄쩍 뛴 거예요. 일본을 적으로 만든 게 중국 최대의 실책입니다. 한국은 원래 적이 돼야 마땅한데 이제 제대로 적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 앞으로 하루가 다르게 이제 한미일 삼각체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저는 일본 써먹자 이거예요. 용일론이에요. 저는 용일론. 일본이 중국의 적대적인 위치일 때, 적대적인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대동남동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일본 써먹어야 됩니다. 용일론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 뭐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국이 국제지정학 구도에 대해서 도발하다가 못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전체주의는 폼생폼사가 아니라 군생군사입니다. 군사지정학으로 태어나고 군사지정학으로 죽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히틀러는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 학살을 파이널 솔루션, 궁극의 솔루션, 그 이제 독일어로는 엔틀리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과연 끝장난 거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나치 독일인가요? 나치 독일이 끝장났죠. 유대인은 오히려 600만 명을 피값으로 치르고 국제적인 동정표를 받아서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만들었죠. 이제 핵무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저거가 엔틀리징, 파이널 솔루션, 궁극적 솔루션, 끝장내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90년대 중반에. 궁극적 해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고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장으로 나갔죠. 예. 이 선택을 한 거는 뭐냐면은 1990년대에 북한을 덮쳤던 군사지정학적 구도의 위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김일성 영생교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제 그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군사지정학적 구도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면 지금 군사지정학적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대가를 치르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쉽게 이제 그 사정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핵무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인민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서 핵으로 무장하고 그거를 남쪽이나 미국에 때를 써서 그 땡깡을 부려가지고 뭔가 뽀찌를 뜯어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 참으로 가련한 짓입니다. 불쌍한 짓입니다. 네, 우리 불쌍한 형제 좀 도와줘야죠. 혹은 그거 미국이 호시탐탐 북한을 노려다보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핵으로라도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무장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정세현 같은 사람이 노상하고 뭐 김어준 같은 사람 만났을 땐 더 열심히 하고 뭐 문정인 같은 사람이 노상하고 이런 소리죠. 보통 그 논리예요. 거기에 세뇌당하시면 큰일 납니다. 좀비 되는 겁니다. 네. 전부 군사지정학 게임이에요. 이거. 이 1990년대 북한이 부딪혔던 군사지정학 위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먼저 김일성 영생교의 뿌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예, 일성이는 33살 때인 1945년에 소련의 낙점을 받아 북한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소련의 지시에 따라 6.25를 일으켰죠.
예, 저건 스탈린의 전쟁이고 모택동이 조연으로 출연한 전쟁입니다. 김일성은 따까리입니다. 그러나 1956년 봄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계기로 김일성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사정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자세히는 안 다루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은 이제 1956년 이제 그게 3월 달인가부터 시작한 게임이니까 이제 소련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 얘기를 드려야겠네. 그 1956년 그 봄에 소련에서 20차 소련 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장시간 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스탈린의 그냥 그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엄청난 그 장시간 동안 스탈린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사람을 어떻게 죽였고 누구를 박해했고 뭐 이걸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비밀 연설이었어요. 그걸 이제 그 당시 녹음기가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라 릴 테이프 아니에요. 릴 테이프에 딱 녹음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밀봉을 해서 이제 그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으로 쫙 보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소련이 종주국이죠. 북한은 위성국가죠, 소련에. 그래서 소련 대사관에서 야, 너 북한 말이야. 좀 뭐 방귀깨나 낀다는 놈들 오늘 여기 다 모여봐. 그래서 큰 데다가 한 1000여 명 딱 해놓고 모은 다음에 그 밀봉한 거를 딱 보는 앞에서 쫙 뜯은 거야, 이렇게. 뜯어가 릴을 탁 끼워놓고 틀은 거야. 전 사람들이 이제 새로 이제 소련의 이제 지배자가 된 후르시초프 동무께서 중요한 연설을 하셨다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다는데 듣는데 계속해서 스탈린을 개패듯이 패는 거라. 그러니까 이 그 공산 체제에서는요 이게 무슨 얘기다라는 걸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그 문맥을 짐작을 해요. 그런데 극도로 발달해 있어요, 사람들이.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통박 돌려보니까 그냥 김일성 드러내라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 김일성파, 남로당 출신이라든지 연안파 출신, 그러니까 중국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입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표정 관리하는 거고 김일성 일당은 그냥 얼굴이 하얘져서 피식피식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야, 너 일성이 드러나 이 시그널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 김일성파는 이제 밤낮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성이 어떻게 드러날 거냐 이제 쑥덕쑥덕 하는데 김일성이가 독한 놈 아니야. 일성이가 보니까 어차피 죽는 판이거든. 내가 곱게 나가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내내 이제 숙청을 하는 거야 이제. 너 숙청 이게 종파 숙청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종파주의자라는 욕이 제일 심한 욕이야. 너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거. 너 죽이고 네 마누라 죽이고 네 새끼 죽이고 다 죽이겠다 그 소리예요 그게. 종파주의자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이제 몰리면서 계속 숙청을 하고 있는데 그해 가을에 저 사진에 보이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위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보면 사진 위에 보면 탱크 위에 올라갔잖아요. 저 탱크는 소련군 탱크가 아니라 헝가리군 탱크입니다. 헝가리군을 진압하라고 내보냈더니 그냥 시민이랑 같은 편이 되네. 그 소련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소련군이 직접 출동해가지고 소련군 탱크와 소련군 병사에 의해서 헝가리 사람들이 한 3, 4만 명 죽어요. 인구의 뭐 말하자면 0.5%, 0.3%쯤 죽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0.1%가 우리가 5천만이니까 우리가 50만, 0.1%면 5만 명이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20만 명 죽은 거예요. 엄청 죽고 20만 죽고 20만 탱크에 깔려 죽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소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일성이 잘못 드러냈다가는 저기서 저런 일 터지면 저거 감당 안 돼. 일성아, 너 계속 해라. 그냥 해도 돼. 거기 북한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6년이 기점이에요. 1956년 이전에는 일성이는 아침, 저녁으로 다 저기 모스크바를 향해서 큰절을 올리는 그러한 위성국가의 그 관리자였고요. 1956년 이후로는 상대적 독립성을 띠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소련 위성국가에서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해가 중국과 소련 사이가 노골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고 그걸 중국에 보내니까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택동 권력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그것도 염두에 뒀을 거예요. 스탈린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실 비공개지만 사실상 공개적으로 격하운동을 하면 이건 한편으로는 내부의 권력 투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탈린과 자기를 일체화시켰던 모택동에 대한 공격이다. 마치 이것이 김일성에 대한 공격처럼. 모택동도 똑같은 거죠. 여기 종파숙청 투쟁, 종파투쟁으로 내몰린 김일성과 똑같은 처지에 모택동도 비슷하게 생각되는 거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중소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1956년부터 이게 그러니까 점점 북한이 이제 소련 영향권에서 벗어나요. 한 13년에 걸쳐서. 그래서 언제 소련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냐? 저는 이 시기를 대개 언제로 보냐면 1970년.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보는. 그러니까 1969년까지는 그 소련 영향권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해인데 이 1960년대가 어떤 데냐? 중공이 계속해서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차례로 성공시키고 1969년쯤 되면 이미 이제 소련과 굉장히 심각한 어깨 싸움이 살벌하게 진행할 때예요. 이게. 그리고 1969년에 68년이죠. 월맹과 베트공의 테트 공세에서 이제 월맹과 베트공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이제 베트남이 적화의 경로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네요. 그 무렵에 68년, 69년이. 그러니까 그게 들어서게 되니까 이게 적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게 베트남 하나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잖아요.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그럼 인구로 치면 그게 다 합쳐가지고 그게 한 1억, 지금 인구로 치면 1억이 넘는 인구죠, 훨씬. 예. 큰다라고요. 인도차이나 세계 국가가. 이거 누가 먹을래를 가지고 소련과 중국이 굉장히 그때부터는 이제 월맹에 대한 정치 공작, 그다음 베트콩에 대한 정치 공작을 가지고 몸싸움이 심해져요. 60년대 말에.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중공이 그때부터 이렇게 거의 원수지간으로 갈리는 때라고요. 이 상황에서 69년까지 점점 더 이제 이게 이탈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 군사지정학하고 이게 북한 체제 보면요. 세계 군사지정학 구도랑 정확하게 일치해서 갑니다. 소련의 힘이 막강했던 56년까지는 그냥 소련 유성국가. 그 다음에 소련 힘을 견뎌내면서 이게 종파 숙청하면서 소련 압력, 김일성 교체에 대한 소련 압력 버티다가 56년 말에 헝가리에서 빵 터지니까 소련 압력 해제되고 김일성 체제 굳히면서 점점 더 소련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시기가 소련과 중공이 점점 더 멀어진 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70년에 이제 대형 사건이 터지죠. 김일성의 이 아들 김정일이가 이 천재적인 악마입니다.